안녕하세요. 저는 MD스테크에서 트레이스 32 기술 지원을 맡고 있는 신윤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세미나 주제는 트레이스 32와 에뮬레이터를 이용해서 실제 칩이 나오기 전 단계인 프리실리콘 단계에서 디버깅과 검증을 어떻게 하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목차는 이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첫 번째 챕터에서는 왜 에뮬레이터 안에서 디버깅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에뮬레이터와 트레이스 32가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구조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챕터에서는 트레이스 32 커맨드를 이용한 검증과 CMM 스크립트를 활용한 검증 두 가지로 나눠서 트레이스 32를 이용해서 설계 검증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챕터에서는 어떤 환경까지 디버깅이 확장되는지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는 데모로 실제 동작을 직접 보여드린 후에 질의응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왜 에뮬레이터에서 디버깅을 하는지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을 보시면 과거의 기존 개발 프로세스인데요. 실제 칩이 나온 이후에나 디버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 주기가 길어지고 비용 부담이 컸습니다. 따라서 시장 출시 기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등장한 게 아래쪽 에뮬레이션을 활용한 시프트 레프트 방식입니다. 시프트 레프트란 검증을 프로젝트 후반부가 아니라 초기 단계로 앞당겨서 수행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칩 제작 전인 RTL 단계에서부터 트레이스 32의 디버깅 기능을 똑같이 활용해서 에뮬레이션 디버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에뮬레이션 디버깅을 통해서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면 전체 개발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칩을 찍은 뒤에 문제를 발견했을 때 드는 천문학적인 재설계 비용을 미리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에뮬레이터와 트레이스 32가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실제 칩이라면 트레이스 32를 JTAG에 물리적으로 꽂아서 정기적으로 통신합니다. 그런데 디버깅할 대상이 에뮬레이터 안에서 돌아가는 가상의 칩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꽂을 핀이 없으니 그 사이를 이어줄 소프트웨어적인 다리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다리가 바로 GTL과 트랜잭터입니다. 그림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서 이 GTL과 트랜잭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뷰에서 디버그 명령어를 내리면 GTL 플러그인이 이걸 번역합니다. GTL이 이 번역한 명령어 데이터를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트랜잭션은 IPC를 통해서 트랜잭터 핸들러로 보내게 되고, 이 트랜잭터 핸들러가 트랜잭션을 트랜잭터로 보내게 됩니다. 즉, 이 트랜잭터를 통해서 에뮬레이터의 테스트 벤치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 테스트 벤치 안에는 트랜잭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잭터가 트랜잭션을 실제 JTAG나 버스 신호로 바꿔서 검증하고 있는 가상의 칩인 DUT와 상호작용한 뒤 결과를 다시 파워뷰로 돌려줍니다. 쉽게 말해서 GTL은 명령어를 번역하는 번역기, 트랜잭터는 테스트 벤치 안에서 DUT를 직접 만지는 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GTL과 트랜잭터는 EDA 3사와 본사가 협력해서 만든 표준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트랜잭터는 접근 방식에 따라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JTAG 트랜잭터는 JTAG 체인으로 디버그 로직에 접근하고, 버스 트랜잭터는 AHB, APB와 같은 내부 시스템 버스에 직접 붙습니다. 뿐만 아니라 DMA 트랜잭터는 이 버스들을 건너뛰고 메모리에 백도어로 바로 접근을 해서 ELF 다운로드를 훨씬 빠르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GTL과 트랜잭터를 통해서 에뮬레이터와 트레이스 32가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트레이스 32 커맨드를 이용해서 검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실물 칩이 없는 환경에서도 JTAG 트랜잭터가 JTAG 프로토콜을 그대로 구동하기 때문에 탭 컨트롤러가 정상 동작하는지를 미리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뮬레이터를 연결한 상태에서 이 시스템 디텍트 데이지 체인이라는 명령어를 실행하면 아래처럼 로그가 출력이 됩니다. 이 로그는 트레이스 32 소프트웨어가 GTL 그리고 트랜잭터 JTAG를 거쳐 탭 컨트롤러까지 명령어를 내렸을 때 돌아온 결과입니다. 보시면 ID 코드가 출력되는데 이 값은 에뮬레이터 DUT의 탭 컨트롤러 쪽의 ID 코드가 트레이스 32로 넘어와 찍힌 로그입니다. 즉, 이 ID 코드가 정상적으로 익혀졌다는 것은 에뮬레이터의 탭 컨트롤러까지는 제대로 연결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네. 앞에서는 탭 컨트롤러까지 연결됐다는 걸 로고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내부 디버그 로직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이아그 명령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뒤쪽에서 데모로 보여드릴 환경이 리스크5 환경이어서 리스크5 디버그 경로에 따른 다이아그 명령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리스크5는 JTAG에서 시작해 DTM 그리고 DMIN 인터페이스를 거쳐서 DM 그리고 하트로 이어지는 표준 디버그 경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트레이스 32는 이 표준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다이아그 명령어로 각 계층이 제대로 연결됐는지를 계층별로 순회하면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다이아그 0x3006, 3004, 그리고 3007을 세대대로 실행하면 아래와 같은 로그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다이아그 0x3006 명령어를 통해서 나오는 로그를 통해서 DTM이 잘 살아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그 3004를 실행했을 때 보이는 로그로는 DMI를 타고 들어가 DM 레지스터를 실제로 읽었을 때 뒤에 디버그 모듈이 활성화되었는지 그리고 코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로그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다이아그 0x3007 같은 경우에는 이 하트를 순회하면서 실제로 하트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이렇게 어느 계층까지가 정상이고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막히는지를 트레이스 32 로그를 통해서 계층별로 짚어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은 커맨드를 활용해서 잘 연결되었는지를 검증을 해왔다면 이번에는 CMM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IP 설계를 검증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MM 스크립트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CMM은 트레이스 32에서 쓰는 자체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사람이 명령을 하나하나 치는 대신 레지스터 읽기, 쓰기나 메모리 접근 같은 디버깅 동작을 미리 순서대로 짜두고 자동으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IP를 검증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레지스터의 값을 쓰고 그 값을 다시 읽는 CMS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쓴 대로 읽혀지게 된다면 IP가 규격대로 반응하게 되는 거고 다르게 익히게 된다면 뭔가 잘못 구현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미지를 올려서 코어를 실행하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코드가 도는 동안 메모리를 읽고 쓰면서 동작하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주변 장치를 제어하는 SFR 접근이 정상적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여
해당 레지스터를 계속 읽고 쓰다가 이상이 생기면 그 지점을 추적해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검증하는 데 작성한 CMM 스크립트는 에뮬레이터 환경에서 그리고 웹페이지의 보드로 그리고 다시 실물 보드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별 설정만 조금 추가하면 스크립트가 그대로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스크립트를 잘 만들어두면 개발 주기 내내 동일한 검증을 재사용해 나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까지 정리하면 트레이스 32를 이용하면 커맨드로 연결을 확인하거나 CMS 스크립트를 적용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계를 검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에뮬레이터에서 어떤 환경까지 디버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단일 코어 환경이나 SMP 환경에 대해서 디버깅이 가능한데요. SMP 환경이란 여러 코어가 같은 메모리를 공유하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여 함께 동작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구성에서는 하나의 트레이스 32 소프트웨어인 파워뷰가 에뮬레이션과 IPC로 연결돼서 대상 코어를 디버깅하게 됩니다. 실제 FPGA나 실물 타겟에서 SMP를 디버깅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에뮬레이터 위에서도 그대로 디버깅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AMP 환경에서도 디버깅이 가능한데요. AMP는 앞에 SMP와 반대로 코어들이 하나로 묶이지 않고 각 코어가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코어마다 서로 다른 역할을 따로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트레이스 32 관점에서 SMP와 AMP의 차이는 결국 파워뷰를 몇 개 띄우느냐,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통신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AMP는 코어마다 파워뷰를 따로 띄워서 디버깅하게 되는데, 이때 연결 구조를 보시면 파워뷰는 에뮬레이션과 IPC로 연결되고 여러 파워뷰끼리는 TCP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파워뷰를 함께 띄워서 각 코어를 디버깅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보여드릴 환경은 에뮬레이터 안에 여러 개의 SoC가 설계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 각각의 SoC를 각 PC에서 디버깅 하도록 설정하실 수가 있고, 각 PC에서 또 여러 개의 파워뷰를 띄워서 디버깅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에뮬레이터 환경에서는 단일 코어부터 SMP 그리고 AMP 환경에서의 디버깅도 가능하고 다중 SoC가 있는 환경에서도 디버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론적으로 준비한 내용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데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데모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시연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잠깐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스 32는 시노시스의 제부, 그리고 지멘스의 벨로체 등 다양한 에뮬레이터와의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희 환경은 케이던스사의 팔라디움 에뮬레이터와 연동해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인 캐티와 협력해 구축한 환경입니다. 제가 디버깅할 대상은 리스크5 32비트 프로세서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캐티 시스템 반도체 개발 지원 센터에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에뮬레이터를 연결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면 에뮬레이터는 실제 칩보다 동작 속도가 느리다 보니 트레이스 31을 실시간으로 연동해 보여드리기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부분이 있어 오늘 데모는 미리 녹화한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데모 환경을 보시면 터미널이 3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리스크5 32비트 에뮬레이터를 구동하는 터미널이고, 오른쪽 터미널은 트레이스 32 파워뷰를 실행하는 터미널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웨이브폼을 실행하는 터미널인데요. 칩 내부 신호를 웨이브폼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따 연결 검증해서 활용하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에뮬레이터를 구동하고 파워뷰를 붙여서 기본 디버깅 하는 것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터미널에서 run exif 코어 마크로 에뮬레이터의 코어 마크 이미지를 올려 구동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파워뷰를 실행해 에뮬레이터와의 연동을 진행합니다. 트레이스 32가 에뮬레이터 안에 리스크5 코어에 붙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럼 평소에 실무 타겟에서 디버깅을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고틀 기능으로 메인 함수까지 실행하겠습니다. 여기 리스트 오토 창을 확인해 보시면 메인 함수에 정확히 멈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볼 브라우저 심볼 창에서 CRC16 함수를 찾아 온칩 방식으로 프로그램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CRC16 함수에서 멈추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함수 콜스택을 보는 프레임.뷰 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 타겟 환경과 똑같이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함수 전달 인자, 지역 변수, 호출된 소스 표시 여부까지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 다운 버튼으로 함수 호출 이전 이후 단계를 오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수 하나를 직접 다뤄보겠습니다. 심볼 브라우저 심볼 창에 타이머 카운터 변수를 add to watch 윈도우 기능으로 바 watch 창에 등록하고 이 변수를 다른 값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값을 0x5로 바꾸고 이 실제로 값이 제대로 바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변수를 덤프로 띄워보면 제가 설정한 값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디버깅을 실무 타겟과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에뮬레이터라고 해서 따로 다른 툴을 배울 필요 없이 파워뷰에서 동일하게 디버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데모에서는 하기 시 디버그 모드에 완전히 진입하기 전에 에뮬레이터 환경 안에서 JTAG 탭과 표준 디버그 경로가 제대로 연결이 되었는지를 트레이스 32 자체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스템 다운 상태에서 시스템 디텍트 데이지 체인을 실행하겠습니다. 로그를 보면 JTAG 체인을 스캔해서 택 컨트롤러가 제대로 동작하며
아이디 코드가 정상적으로 읽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로그를 통해 에뮬레이터의 탭 컨트롤러까지는 제대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 이론에서 설명드린 다이아그 진단 명령어를 실행해서 내부 디버그 로직 경로의 연결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그 0x3006을 실행하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DTM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컴플리트로 되었다는 로그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DTM까지의 연결이 잘 되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0x3004를 실행을 하면 DM 컨트롤, DM 스테이터스, 앱스트랙 같은 디버그 모듈 레지스터 값을 직접 읽어옵니다. 여기서 DM 액티브가 1로 설정된 것을 보고 디버그 모듈이 활성화했는지를 알 수 있고 DM 스테이터스를 통해서는 지금 하드웨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로그를 확인했을 때는 이 all available bit가 1이 되어 있는 것을 통해 선택된 하트가 사용 불가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다이아그 명령을 통해 경로가 잘 연결되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DM 레지스터 값을 통해 지금 하드웨어 환경이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까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 환경을 이렇게 다이아그 명령어를 쳤을 때의 신호를 웨이브폼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신호를 보시면 디버그 모드를 제어하는 레지스터인 DM 컨트롤러가 켜지면서 디버그 모듈이 깼고 그 시점부터 칩이 디버거에 돌려보내는 응답 신호인 DMI 리스폰드 아웃풋이 바쁘게 오가면서 내부 디버그 정보를 연속적으로 읽어옵니다. 다이아그 0x3004 명령어 한 줄이 내부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신호를 주고받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시 파워뷰 창을 확인해 보시면 리스크5는 표준 디버거가 정해져 있고 파워뷰 소프트웨어가 자체적으로 이 표준을 따라가기 때문에 별도 설정 없이 자동으로 연결이 가능한데 저는 이번에 오류사항을 재현하기 위해 코어 디버그 베이스 주소를 일부러 잘못된 값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시스템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이시는 것처럼 트레이32가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에러 로그를 바로 짚어주는데요. 메시지를 보면 코어 디버그 베이스가 설정되지 않은 주소를 가리키고 있어 JTAG DTM 초기화가 실패했다고 정확히 알려주게 됩니다. 따라서 어디서 그리고 왜 막혔는지를 로그만으로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초기화가 실패한 이 상황이 신호 레벨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시 웨이브 폼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정상일 때는 활발하게 오가던 이 DMI 리스폰드 아웃풋 신호가 이번엔 하나도 뜨지 않고 계속 죽어 있는데요. 주소가 잘못되어서 이 트레이스 32의 요청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면서 타겟에서 응답이 아예 안 돌아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트레이스 32 로그로 확인한 에러를 웨이브폼 안의 신호 레벨에서 다시 짚어보면서 실제 오류의 원인을 확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로그만으로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웨이브폼을 통해 신호를 지켜보면서 어디서 무엇이 문제인지까지 확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인을 확인했으니 이제 다시 파워비에서 잘못된 코어 디버그 베이스 주소 설정을 해제한 후 시스템 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잘못된 주소로 했을 때는 에러가 났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시스템 레디가 잘 나온 환경을 보니 시스템 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서 타겟에 제대로 진입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시스템 업으로 완전히 붙기 전에도 트레이스 32는 탭부터 표준 경로까지 단계별로 연결을 확인해주고 문제가 있으면 로그로도 짚어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웨이브폼까지 더하게 되면 그게 신화에서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데모는 여기까지이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데모 내용은 CMS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IP 설계를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RC16 함수의 리드라이트 브레이크 포인트를 온칩 방식으로 걸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실행을 하면 여기 아래 로그에 No OnChip Break of this type possible이라고 뜨면서 데이터 브레이크 포인트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기 위해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담당하는 트리거 IP의 설정 레지스터인 tData 1을 페리페럴 창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tData 1의 값이 0x28001048인데 이 하위 비트를 보게 되면 매칭 조건 중 이 execute와 store, load가 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지스터 중에 이 execute, store, load를 모두 켠값인 0x2800104F를 쓰는 CMS 스크립트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다시 읽어보면 제가 쓴 값은 2800104F인데 실제 읽히는 값은 0x2800104C입니다. 그래서 하이 리블이 F가 아니라 C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execute 같은 경우에는 enable이 됐지만 store랑 load를 1로 썼는데도 그대로 0으로 남아있어서 이렇게 disable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했을 때 데이터 브레이크 포인트가 안 되는 건 소프트웨어 문제가 아니라 로드 스토어가 RTL에 아예 구현되어 있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바로 이게 시프트 레프트인데요. 저희는 칩이 나오기도 전에 레지스터 값 하나로 하드웨어에 이 기능이 빠졌다는 걸 데이터로 짚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는 이 스크립트는 나중에 설계가 수정되면 그대로 다시 돌려서 재검증 하실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에뮬레이터 환경이 아닌 FPGA 보드, 그리고 시무보드까지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 주기 내내 동일한 검증을 재사용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본 디버깅부터 연결 검증, 그리고 CMS 스크립트로 IP 결함을 찾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트레이스 31을 이용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검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해당 데모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데모를 마치고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